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0월 12일 수요일 방송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계속해서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우리가 벌써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온 건가 하는 생각이 들 텐데요. 근데 또 이렇게 춥다가 다시 또 평년 기온, 그러니까 가을다운 날씨가 회복이 된다라고는 합니다. 우리 시장은 지금 계절로 따지면 어느 정도 계절에 와 있는 걸까요? 이미 이제 한파가 엄청나게 몰아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렇게 계절로 따지면 얼른 이 한파가 지나가고 봄이 온다라고 생각하면 빨리빨리 이렇게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근데 또 중요한 건 이 한파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여부를 누구도 확언할 수 없기 때문에 참 계절이 딱 보통 우리가 이제 절기라고 하죠. 이렇게 탁탁탁 지나는 그러한 시계열이 주식시장에서도 좀 맞아떨어졌으면 좋겠는데,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은 참 이례적이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한파, 시장의 한파 속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부디 추위를 덜 느끼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콘텐츠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사이에 시장은 좀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일단 뭐 상승 전환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좀 부진한 움직임으로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가 하락 마감을 했고요. 다우만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마감 상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 채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와 함께 현재 시장의 움직임은 과연 또 2주 사이에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는지 항상 확인해보는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서 변화의 시그널, 그게 또 긍정적인지 또 부정적인지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월가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왔더라고요.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어제 퇴근길 라이브 보셨던 분들 계시죠? 어제 우리 시장이 뭐 코스닥이 4% 빠지고 너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프로님의 그 쇼츠 영상에서 머리만 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큰 웃음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저도 한번 이제 살짝 도전해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이제 정프로님 말씀하시기는 최소 3일 정도 머리를 감지 않아야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매일 머리를 감아가지고 그게 안 돼요.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방송 그 저희 반도체 산업협회 분의 인터뷰, 전문님 인터뷰 그 영상 이제 앞쪽에 나와 있으니까 굳이 좀 아침부터 살짝 미소라도 짓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영국발 혼란의 지속. 미국 시장은 S&P 500 기준으로 5거래일째 하락세로 마감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암젠 그리고 월그린부츠 등의 종목들 주가의 상승에 힘입어서 상승 반전, 상승을 0.12% 조금 했습니다. 조금 했어요. 왜냐면 장중에 사실 상승폭이 좀 컸거든요. 다우도 이렇게 오름처럼, 제주도의 오름처럼 이렇게 상승폭이 컸다가 마지막에 다시 또 밀려나서 조금 회복한 채로 마감이 됐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중 반등도 굉장히 미미했고 장 막판에 오히려 하락폭이 쉽게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밤이죠. CPI 발표,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미국의 3분기 실적 시즌, 그리고 국채 시장이 다시금 개장을 하면서 국채 금리의 움직임들이 좀 영향을 미쳤는데, 잠시 후에 저희가 이제 이항영 위원님과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지만 2년물은 뭐 이미 4% 넘게 오른 지 오래고요. 3년물이 또다시 3.94까지 넘어서면서 다시 4%까지 바짝 다가서는 그런 부진한 움직임들이 보였습니다. 뭐 시장 안 좋을 때는 국채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오르면 또 나스닥 시장이 하락을 야기시키고, 좋을 때는 국채금리가 뭐 오르던 말던 나스닥 지수가 상승을 하는데 어제는 좀 부정적인 그런 시장의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 가운데 어제 이제 저 IMF 이야기를 잠깐 전해 드렸었는데요. IMF가
전 세계 내년도의 시장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2.7로 더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에 같은 3.2%로 유지를 했는데 내년의 시장 전체적으로 경기가 더 안 좋아질 것이다. 경제 상황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건데요. 이렇게 성장률은 둔화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연준에서 미국에서는 고강도 긴축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에 따른 좀 부정적인 시장의 환경이 제시가 됐습니다. 지난 1월이었죠. IMF가 내년 성장률 전망치, 그러니까 올해 초에는 3.8로 예상을 했다가 지금 2.6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게 계속 3.8, 3.6, 7월에 2.9로 낮췄고요. 다시 한번 2.6, 2.7까지 0.2%포인트 하향 조정을 했고 지금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올해 예상 성장률은 1.6으로 7월에 2.3에서 0.7%포인트 깎였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6으로 역시나 반대로 7월의 예측치보다는 0.3%포인트 오히려 올랐습니다. 2.6 올해 내년은 아쉽게도 기존 전망보다는 0.1%포인트 내려간 2.0으로 예측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 계속해서 악재,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악재가 계속 수면 위로 많이 떠올라서 시장은 흔들죠. 영국발 악재를 보면요. 일단 장 초반에는 영국 중앙은행에서 채권 시장에 다시 개입을 했습니다. 장기 채권 매입 조치에도 금리가 오름세로 계속해서 나타내자 영국 중앙은행, 그러니까 영란은행에서는 지수 연동 국채도 채권 매입 프로그램에 추가하기로 했다라고 보도가 됐는데요. 근데 오후에 앤드류 베일리 영란은행 총재가 연기금에 오는 14일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 종료된다. 포지션 재조정을 마치라고 촉구했다. 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불안은 강화되고 다시금 이제 영국의 국채금리 수익률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면은 10월 말이나 혹은 그 이후까지 채권 매입 프로그램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요. 실제로 채권 매입 프로그램 규모가 확대가 됐으나 이제 뭔가 종료 시기를 그대로 BOE에서 유지한 내용이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안정감을 조금 주려고 했다가 다시 불안감을 더욱더 증폭시키는 그러한 하루하루 너무나 변동성이 큰 시장을 연출하게끔 만드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베일리 총재가 이런 발언을 기존대로 우리는 기존대로 마치겠다라는 발언 때문에 다시금 국채금리에 큰 폭의 반등세가 영국 쪽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 가운데 시장에서는 통신이나 기술, 금융, 이민 소비재,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은 하락을 보였어요. 국제유가가 어제 저희가 이제 90달러 선 다시금 회복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밤 사이에 WTI 기준으로 2.79% 현재 하락하면서 88달러 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맵을 함께 보면서 쭉 볼까요? 그래서 이제 어제 에너지주들은 엑스모빌을 비롯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등의 종목들 모두 하락권에서 마감이 됐고요. 반면 부동산이나 필수 소비재 그리고 어제 이제 다우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던 헬스케어 관련된 의약 업종 관련해서 상승을 보였습니다. 종목 가운데 보이시죠? 존슨앤존슨, 일라이릴리 등의 종목들 모두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일단 암젠 소식부터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투자 의견을 동일 비중에서 비중 확대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바이오제약 지금 암젠 같은 경우는 주가가 6% 가까이 올랐고요. 웰그린스 푸츠 얼라이언스 약국 체인점 여러분들도 미국 여행 가셨을 때 혹시 가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회사도 센트릭스 인수를 발표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주가가 좀 여전히 하락해 있다. 이러한 분석들을 내놓으면서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보니까 이번 주 목요일에 실적 발표도 예정이 돼 있는데 과연 실적은 또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나스닥 시장이 1% 하락한 가운데 빅테크 종목들은 좀 많이 파란불을 켰고 여기 지금 반도체 섹터 안에 보면요. 유일하게 초록불을 켜고 있는 종목이 바로 있습니다. 마이크론만 반등을 했어요. 이게 과연 어떤 의미인지 4.54% 반등을 했고요. 반면 퀄컴, 인텔,
엔비디아 등의 종목들은 모두 하락세, 특히나 퀄컴의 주가가 4%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1.6% 하락. 어제 이제 이양영 위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을 때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는 편이죠. 주가는 하락했고요. 애플의 주가도 1.02% 하락, 그리고 구글도 0.67% 하락했고 어제 메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메타의 주가에는 좀 영향이 있었는데요. 러시아가 테러리즘과 극우주의 관련한 기관 목록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메타를 포함시켰다라고 합니다. 메타 입장에서는 이게 과연 억울한 건지 아니면 뭔가 배후의 이야기들이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에 따라서 이 소식이 전해지자 주가는 4%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보면요. 넷플릭스의 주가도 좀 많이 빠졌어요. 6.82% 하락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빠졌나 봤더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지금 넷플릭스에 대해서 저조한 등급에 대한 의견을 재차 내놓으면서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지금 스트리밍 회사 광고 계층 관련해서 이제 발언을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좀 서두르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넷플릭스에 대해서 너무 좋게 생각하는 게 너무 서두르는 거다. 뭐 이런 의미일까요? 이와 함께 좀 부정적인 의견 전해지면서 주가는 6.8% 하락했고요. 아마존의 주가도 1.28% 하락, 테슬라의 주가가 어제 또 계속 하락했습니다. 200슬라 이거 지켜야 하는데 2.9% 하락하면서 216달러 선까지 밀려났습니다. 좀 아쉽죠.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계속 하락하는 건. 이 가운데 지금 어제 좀 많이 하락했었던 포드나 GM 같은 경우에는 좀 혼조세가 보였는데요. 어제 자동차주 수요가 좀 둔화될 것에 대한 우려감에 가격이 좀 낮아질 것이다라는 우려 있었고요. 주가는 모두 포드나 GM은 하락했고 우리 시장에서도 뭐 현대기아차 엄청 빠졌죠. 포드가 1.76% 반등을 했지만 GM 같은 경우에는 0.62% 하락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 밖에 아메리칸 에어라인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 것이다라는 예상 나오면서 주가는 1.7% 정도 올랐고요. 어제 리프트랑 우버 이러한 관련된 공유 자동차 관련된 시장에 있는 종목들이 미국 노동부에서 여기 회사에 있는 긱 노동자,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이제 쿠팡에서 정규직이 아니라 비정규직으로 계약직 혹은 이제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긱 노동자들을 독립계약자가 아닌 피고용인으로 재분류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발표했다라는 소식 가운데 리프트도 12%, 우버도 10%, 그리고 관련해서 이제 배달 관련한 업체 도어대시도 6%가량 하락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코인베이스와 룰루레몬 두 종목 전해 드릴 텐데 코인베이스가 어제 주가가 많이 올랐죠. 이유가 구글과 협력 관계를 체결한다라는 겁니다. 내년에 구글에서 가상자산으로 클라우드 결제를 가능하게 하겠다. 그래서 코인베이스와 전력적 협력을 맺는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주가는 코인베이스 쪽에 좀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는 파이브 샌들러에서 가을 겨울 FW 시즌 동안 아우터웨어의 지속적인 판매 모멘텀이 있고 이에 따른 초기 실적이 나타날 것이다. 보통 이제 의류주가 좀 겨울에 실적이 좀 더 높아지잖아요. 가격이 비싸니까. 여기에서 투자 의견을 중심해서 비중 확대로 업그레이드하면서 하락하는 시장 속에서 1%대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제는 그래도 종목별 이슈가 좀 있었던 그런 하루였고요. 이렇게 마감 시황 정리해보고 잠시 후에는 채슬리 투자자문 최희로 상무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세요, 이 소리? 닭고기는 많이 커, 맞죠? 나도 아는데. 닭고기는 많이 커. 닭고기는 많이 커, 많이 커. 대한민국 최초의 닭고기 브랜드 마니커. 이제 마니커 닭고기 먹고 많이 크세요. 닭고기는 많이 커. 바람 불 때 잠깐만요. 저 앞머리 좀 보고 갈게요. 광활한 이마를 가리기 위해 앞머리를 내린 지 30년. 나도 예쁜 이마 가지고 싶다. 네? 윤 헤어라인으로 가보라고요? 여성 헤어라인 수술 10년 차. 모발이식 너머의 자연스러움의 끝판왕. 말 안 하면 아무도 몰라서 커밍아웃을 아무도 안 해서 홍보가 제일 힘들다는 모발이식 전문 병원 윤 헤어라인. 못 믿겠으면 후기 사진으로 확인하라고요? 저 이제 앞머리 깔 수 있는 거예요? 저 윤 헤어라인 좀 갔다 올게요.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45분이 지나고 있고요. 뭐 이제 긴장이 되죠. 이렇게 막 뉴스 전해드리다 보면 틀리지 말아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긴장은 되는데 제가 한 15년 방송하다 보니까 그 정도 긴장은 가벼운데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침이 절로 나와요. 근데 이게 끊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생각에 침을 못 삼키니까. 그리고 우리의 오디오 시스템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침 삼키는 소리 자꾸 들으면은 좀 거슬리시기도 하실 텐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정정할 부분이 있는 게 오늘 밤에 발표되는 것은 PPI고요. 내일 밤에 발표되는 게 CPI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또 최유로 상무님께서 바로 정정을 해주셔서 여러분께 제 공지 드립니다. 자, 오늘 심층 인터뷰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채슬리 투자자문 최유로 상무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9월 말 그리고 벌써 훌쩍 2주가 지나서 예. 10월 중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사이에 2주 동안 좀 좋은 변화는 없었죠? 시장이 안 좋았어가지고. 뭐 10월 초에 잠깐 오르는 듯 하다가 그쵸. 그 고용지표 나오면서 네. 또 빠져버렸는데 결국 지수는 9월 말이나 지금이나 그냥 그 자리입니다. 네. 그래서 좀 뭐 가슴 아프지만 지금 현재 지수 위치하고 실제로 지수를 하락시키는 요인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자율하고 물가가 되겠지만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보고자 오늘 준비를 했고요. 특히 이제 내일 CPI가 발표가 되잖아요. 네. 전 세계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돼 있는데 그 CPI 자체의 경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경로. 예, 언제 어느 정도까지 빠질 수 있을지.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좀 심각한 것인지 네.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 연초에 미국 시장 단어 재앙이다. 계속 너무- 이제 아. 디자스트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네. 사고가 난 거죠, 사실은. 네. 사고가 났고 실제로는 JP모건 자료에 의하면은 올해나 내년이나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은 이익 레벨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내년 오히려 이제 내년 내후년 10% 남짓의 이익 성장이 있을 거로 예상되는데 지금 현재 그 한 3분기 시점에서 보면은 이익은 한 5% 정도가 늘었고요. 네. 주가는 25% 정도가 빠졌는데 이익은 올랐는데 뭐가 주가를 빠지게 했느냐라고 네. 보면 이제 멀티플이거든요. 결국 그 주가의 변화율은 이익의 변화율하고 멀티플의 변화율로 설명이 될 수 있는데 멀티플의 변화는 그럼 뭐가 가장 큰 변동의 요인이 되죠? 이를테면은 약간 좀 그 수식을 생각해 보면은 프라이스는 EPS 곱하기 PE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이제 약간 조정을 해보면은 프라이스의 변화율은 그 이익의 변화율 플러스 PE의 변화율입니다. 이해를 해보려고 했더니 더 어려워지네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네. 이익은 여기 좀 올랐지만 네, 네. 그 PE가 빠지게 되면은 주가는 빠지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PE를 빠지게 하는 요인의 가장 큰 핵심 팩터는 네. 이자율이에요. 아. 그래서 이자율이 오르게 되면은 PE 멀티플 자체가 네. 축소가 되기 때문에 그게 결국엔 주가 금리 상승을 인상이다. 그렇죠. 주가 상승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멀티플을 영향 미치는 거는 결국에 가다 보면은 이자율의 상승인데 그게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멀티플의 재조정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겨우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 최근에 보면은 6월 달에도 그렇고 금리가 세게 오르다가 빠지는 구간에서 네. 주가가 오르잖아요. 멀티플의 재조정이 나타났고. 예, 그래서 멀티플의 조정이 나타났던 것들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금리가 빠지면서 멀티플이 회복이 되면서 이익의 변화가 없어도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예. 이 멀티플이라는 단어를 예. 정말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다양한 또 요소들이 있는데 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자율이라는 예, 맞습니다.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요. 예. 그래서 현재 지수의 위치는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인 거죠? 지금 연초 대비로 마이너스 25% 빠졌고요. 네. 결국 이 부분이 올해 그 한 분기 정도 남았는데 내년까지 봤을 때 이익에 대한 추정 자체가 조금 불확실한 상황에서 지금 바랄 수 있는 것은 연준의 태도 변화에 의한
이자율 하락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럼 이자율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이 결국 물가잖아요. 그쵸. 내일 물가 지표도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면은요. 지금 그거 보기 전에 이제 장기금리 보시면은 지금 10년물 기준으로 3.94 네. 거의 이제 4% 가려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뭐 4% 5% 가면은 주가는 더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회사채 그 트리플 A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5%, BAA 그보다 등급이 좀 떨어지는 기준으로 보면 6%, 그리고 아주 등급이 아주 안 좋은 그러니까 정크본드 수준의 이자율은 9.18%거든요. 그래서 5%, 6%, 9%이 수준의 그 채권 금리하고 주식 투자하고 이 서로 이제 대립 관계가 있는 거죠. 이자를 뭐 한 5% 받을 수 있는데 네. 굳이 주식 투자 하겠냐? 안 하죠. 그리고 또 좀 위험한 채권에 6% 받을 수 있는데 주식 투자 할까? 좀 고민이 되는 거죠. 그쵸. 예, 아주 부도날 가능성이 낮은 하이힐드에 9%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주식 투자 할까? 더 고민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이자율 부분이 앞으로 이제 계속 그 주가의 향방을 가늠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자율을 구성하는 게 물가하고 경기인데 엊그제도 그 고용 지표가 나왔지만 미국의 고용 지표 보면 경기는 뭐 그럭저럭하다는 거를 느낄 수 있는데 내일 바로 CPI가 발표를 하기 때문에 CPI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굉장한 관심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가장 중요한 게 CPI가 어디로 향할 것인가? 예. 어디로 향하고 이게 조금 그 과감하고 좀 네. 무모하고 좀 공격적인 어떤 그 가정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나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제가 좀 추정을 해봤는데 지금 저 점선이 예측인 거죠? 예측입니다. 이게 점선이 그 CPI, YOY 증감률을 뜻하는 거고요. 그 실선이 지금까지 나온 자료고요. 실선을 보면은 YY 그 헤드라인 CPI를 사람들이 가장 그 자주 보고 또 집중해서 보기 때문에 5월부터 보면은 5월에 8.6%, 6월에 9.1%, 7월에 8.5%, 8월에 8.3%. 그리고 내일 나오는 9월 CPI가 8.2%로 블룸버그에 추정이 됐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게 8.1%로 또 바뀌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난달에도 8.1 예상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좀 낮게 나왔죠. 그래서 8.2냐 8.1이냐 뭐 요 정도 수준이 컨센으로 지금 잡혀 있는데 MOM 체인지로 보면은 그러니까 월간 그 기준으로 보면은 5월에 1.1, 6월에 1.4, 7월에 0, 8월에 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간 거죠. 지금 예, 그렇죠. 마이너스인 거죠? 월간 기준으로는 그래서 이 CPI가 이게 지수인데 물가 지수인데 이 지수의 변화율을 월간 기준으로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 이게 계속해서 계산해서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월간 기준의 그 상승률이 연간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5월, 6월, 7월, 8월이 0%였고 9월이 지금 컨센서스가 월간 기준으로 0.2%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 0.2%를 보다 더 높은 그 월간 기준의 상승률이 나올 거냐라고 볼 때는 연준의 정말로 공격적인 스탠스하고 그런 스탠스에 따른 수요 둔화하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정황상 볼 때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제 심플한 가정으로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월간으로 0.2%씩 그 CPI 그 물가 상승이 이루어진다고 할 때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그 CPI 상승률을 계산을 해보면은 그 저게 지금 월간으로 마이너스가 아니라 0.2씩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0.2 올라가는 거죠. 물가가 그 정도면 올라간다. 0.2%씩. 근데 이전에 1.1, 1.4% 올라가는 구간도 있었지만 최근에 그 변화가 없는 그 구간도 있었고요. 이번 달 9월에 0.2%로 추정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10월부터 내년까지 그냥 러프하게 대략적으로 0.2%씩만 월간 기준으로 올라간다.
그럼 여기 CPI에 0.2씩 그 올라가는 거로 가산해주고 전년비? 그걸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 동월 대비로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보면은 올해 말에 CPI는 7.1%가 나오고요. 네. 그리고 내년 3월에는 4.5%. 그리고 내년 말에는 2.4%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전년비니까요. 예, 전년비니까요. 그리고 0.2씩 하니까 0.2 곱하기 12 하면은 2.4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그 물가는 피크아웃 했다. 그리고 그 수준 자체는 그 속도나 강도의 문제지 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앞자리가 바뀌는 숫자를 관찰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지금 그 높은 CPI가 계속 유지될 거다라는 생각은 조금 너무 앞서 나간 네. 생각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네. 제가 데이터로 좀 설명을 해드리기 지금 위해서 보니까 가졌습니다. 올해 말까지의 물론 뭐 8에서 7로 떨어지는 예. 하락폭도 크지만 예. 내년 초에 하락폭이 확실하게 숫자가 앞자리가 확확 달라지네요. 예, 왜냐면 그 역기저 효과가 그쵸. 나타날 수밖에 없으니까 내년이 되면은 요 정도 속도로 네. 지금의 페이스로 0.2%씩 물가가 올라준다면 그냥 내년에는 정상화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연간으로 보면은 올해가 뭐 피크고 분기로 보면은 4분기 이미 그 피크 아웃을 했고 4분기가 조금 그 험난한 구간이 되겠지만 내년 가면은 그 물가에 대한 상승 압력은 상당히 완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것을 좀 뒷받침할 만한 이제 뭐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이제 임금 쪽을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예. 하잖아요. 임금의 흐름은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임금 상승률이 지난번에 고용 지표 발표할 때 보면은 8월에 5.2%였고요. 네. 9월에 5.0%로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파월이 생각하는 거는 지금 일자리는 2개인데 네. 일할 사람은 1명이기 때문에 너무 부러워요. 노동 공급이 네. 지금 너무 타이트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수치도 지난번 고용 보고서에 보니까 일자리 하나에서 일자리 1.67개에서 네. 일할 사람 1명으로 조금 완화됐어요. 그러니까 일자리 2개에서 지금 1.67로 조금 줄었다라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할 사람들이 조금씩 그 노동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실제로 그 저축액 같은 거 보면은요, 저축액이 좀 줄고 있거든요. 이게 근데 노동시장이 예. 이미 고용을 해서 그게 줄어든 걸까요? 아니면 기업에서 감원을 해서 일자리가 줄어든 걸까요? 그것도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둘 다 둘 다? 둘 다 그 해당되는 상황일 네. 수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일자리가 2개인데 일할 사람이 뭐 1명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경험치로 봐서는 비정상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면은 임금 상승률 자체도 이 떨어진다. 5.0%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물가 상승률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뭐 유가 얘기를 그동안 굉장히 많이 했고 예. 그 코어 CPI가 쉽사리 둔화되지 않는 거는 뭐 집값과 여러 예. 가지 다른 요인들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예. 지금 중고차 가격을 가지고 나오신 데는 이게 좀 많이 꺾여서 실질적으로 코어 CPI 좀 하락세를 말씀을 해주시는 걸까요? CPI를 구성하는 요소를 다시 한번 상기를 네. 시켜보면은 주거비가 있고요. 또 식료품비, 에너지 비용, 네. 그리고 신차 가격, 중고차 가격. 코어 CPI에 예. 유류가 들어가나요? 아니 빠지는 코어가 아니라 CPI 전체. 전체에 중고차 가격하고 신차 가격이 그쵸. 들어갑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네. 관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좀로 추정을 하기 위해서 중고차 가격하고 신차 가격을 가져왔고요. 두 지표 모두 좀 전월 대비나 전년 동기 대비로 둔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중고차 가격 보면은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 좀 꺾이고 있는데 전월 대비로 9월 달에 보면은 3%가량 꺾였고요. 전년 동기 대비로 0.1%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한때 뭐 공급망 차질로 인해서 그 신차 수급이 잘 안 돼서 중고차 가격이 오르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꺾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울러 신차 가격 보시면은 신차 가격도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거 기준으로 보면은 전월 대비로 0.1%가 하락을 했고요. 8월 대비 0.5%보다도 좀
더 9월에는 하락률이 좀 큰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전년 동월 대비로 5.7%가 상승을 했는데 8월 기준으로 8.0%에서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공이 둘 다 데이터가 좀 하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보시면은 원자재 가격 우리가 그 유가만 보는데 CRB 인덱스라고 그 유가 또 곡물 가격 그리고 산업 금속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만든 지수가 있는데 이 지수를 보면은 9월 원자재 지수가 전월 대비 6.7%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전년 대비는 물론 23.7%가 오른 상황이지만 이 그래프를 보시면 계속 고점에서 고점을 좀 낮추는 그런 상황이라서 원자재 지수도 뭐 최근에는 조금 좀 상승을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이제 수요 둔화를 감안을 하면은 그렇게 크게 상승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9월에 6.7%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CPI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집값. 집값 보면은 이제 집값 자체는 CPI에 들어가지 않지만 렌트비가 CPI에 들어가잖아요. 집값하고 렌트비 사이에 약간 격차 그 시차는 있지만 집값이 빠지면 렌트비도 이제 시차를 두고 빠진다는 게 이제 경험치인데 얼마 전에 7월 케이스실러 20대 도시 주택가격 지수가 발표가 됐어요. 근데 이게 전월 대비 0.44%가 빠졌거든요. 근데 이 0.44%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2011년 11월에 1.3%가 빠진 이후에 가장 큰 하락률이라고 그래요. 특히 이제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LA 이런 곳에. 쪽들이 하락을 해서 집값 상승세도 조금 한풀 꺾였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조금 하우징 마켓에 약간 이제 피크아웃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 빨간색과 파란색은 어떤 차이죠? 빨간색과 파란색은 이게 전년 대비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이게 빨간색이 지금 전월 대비고요. 네. 파란색이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어. 예.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로 갔잖아요. 네. 마이너스로 간 부분이 전월 대비입니다. 전월 대비 지금 마이너스로 갔기 때문에 여기 그 0 밑에 있는 거고요. 네. 전년 동월 대비는 16.1%. 올해 평균이 19.6%라는 걸 감안하면은 지금 평균 상승률 자체도 집값 상승률 자체도 좀 완화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렌트비도 렌트비도 지금 이게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그 집계하는 기관에 따르면 9월 렌트비가 월간 기준으로 0.2% 정도 하락을 해서 이 부분도 상당히 CPI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올 CPI에서 렌트비의 상승으로 인한 CPI 상승 압력이 조금 더 완화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 이 기관에서 얘기하기로는 미국 100개 도시 중에서 네. 69개 도시의 렌트비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CPI에서 렌트비 상승세가 조금 둔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추정을 해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CPI 지표의 향후 방향성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예. 쭉 봤는데 결론은 이제 시장은 예. 그러면 우리가 매력을 느낄 만한 그런 밸류에이션 수준에 와 있는가 예. 아니면 향후 더 매력적인 가격으로 갈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역시 이제 그 PER 밸류에이션인데 15.3배를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이게 6월 중순에 기록했던 수치하고 거의 비슷한데 6월 중순 전저점까지 이제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제가 생각하는 어떤 그림은 물가가 좀 상승 압력이 좀 낮아지고 금리의 상승 압력이 좀 낮아져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멀티플의 조정이 완화되고 그거 멀티플의 회복이 나타나면 올해 사실은 그 이익 증가율에 대한 논란이 좀 많은 가운데 물가 상승 압력 완화, 금리 상승 압력 완화, 멀티플 회복으로 인한 주가 상승세 정도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역시 이제
그 뭐 이게 그 전망은 전망이기 때문에 좀 내일 나오는 CPI의 어떤 정량적인 수치와 그 질적인 측면을 좀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이제 2주에 한 번씩 저희가 다양한 지표를 두고 시장의 상황이 과연 어디로 흘러가는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도 여러 가지 지표를 쭉 봤는데 방향성은 알겠습니다만 이게 또 언제 끝나고 이게 확실하게 시장이 좋아지는 변화가 나타날지는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 밸류에이션이나 가격으로 보면은 비싼 구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은 매크로가 그 마이크로 그냥 기업들의 펀더멘탈을 좀 지배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특히 또 4분기는 더 이제 인레이 구간이라고 지난번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인레이 구간에서 매크로의 어떤 안정세를 찾으면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반영되는 구간으로 진입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좀 공부하는 구간이라고 좀 편히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은데 네. 편치 않으시겠죠 물론. 그렇죠. 10개월 내내 지금 공부해가지고 빨리 그냥 수능 보고 싶어요. 예, 그렇지만 뭐 아까 보여드렸듯이 물가 CPI의 어떤 경로 이런 것들을 조금 긴 시계로 보면은 사실 내년 이맘때쯤 보면은 사실은 올해 이맘때 이랬었나? 어차피 지나갈 거였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년 이맘때 그러니까 2023년 10월 12일에 와 작년에 시장이 이렇게 안 좋았었어 이렇게 회상하며 예. 우리가 수익률이 좀 두둑해진 우리 예. 계좌를 보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도 채슬리 투자자문 최일호 상무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모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 경제가 같이 돈을 풀고 같이 회수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도 유로존의 경기에 영향을, 중국의 영향을, 신흥국의 영향을 받겠죠. 되받는 예. 그 시기가 언제나라는 거죠. 뭐 내년도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추측은 하지만 잘 모르잖아요. 아마 시장은 이제 조금씩 반영을 하겠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 반영을 하는데 경기 침체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전망치를 실제치가 미스하는 그런 시기가 저는 내년 2분기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에 금리 하락으로 주가가 랠리를 하면 그거는 빠져나올 필요가 있는 자리, 좀 주식을 좀 줄일 필요가 있는 랠리지. 반등장에서.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7시 8분 넘어서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위원님 좀 따뜻한 옷 입고 오셨네요. 오늘 춥더라고요. 예. 어제 오늘 계속 춥습니다. 겨울의 날씨가 갑자기 잠깐 왔는데 다시 또 간대요. 아, 그러니까. 근데 주말에도 보면 뭐 아침 기온이 9도 뭐 이렇게 나더라고요. 요즘 춥죠. 그냥 겨울에서 다시 꺼내야 하는 게 감기 그러니까. 안 걸리는데 네. 좀 예방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시장은 지금 약간 독감에 단단히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워닝 사인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어제 그 아파트 단지 하나 갔었는데 거기 써 있더라고요. 뭐라고요? 올 이제 유류비, 그러니까 연료비 상승이 결국 35%가 오를 거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럼 관리비 이런 거가 네, 다 그리고 올라간다.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이 속속 이제 압박감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운전을 안 하시거나 저같이 차를 안 타고 다니면 잘 모르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관리비 내면 딱 알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딱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하튼 시장에서의 걱정의 목소리가 시장에 좀 압도하는 거죠. 수치나 실적 이런 건 뭔 얘기고 마음에 와 닿는 부분들이 좀 아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장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지난주에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주에 9월까지 아주 안 좋았다가 월요일 화요일 날 급등하는 게 5.6%가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또 2년 만에 이틀간으로 최대 하락 상승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닷새 연속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오늘까지요. 그리고 그때 올라간 것이 영란은행에서 아따고 하면서 지금 채권 무제한 매입 뭐 2주 동안 산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또 이번 주말에 끝납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그거 재우 확인했어요. 이제 끝난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뭐 더 산다는 식으로 또 얘기했었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지금 영국에 좀 반등했던 파운드 화살 다시 떨어지고 영국의 금리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지금 미국의 금리 올라갔죠. 미국 다시 4%의 10년물로 바짝
나가섰고 네. 2년물은 이미 4.3 정도 계속해서 위로 가고 있고 미국 달러도 다시 113포인트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 되겠고요. 나스닥의 베어마켓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인지를 별로 못하셨지만 요때 잠깐 강세장에 들어갔었어요. 그러니까 하락폭에서 또 20% 이상 올라갔는데 그게 이제 깨지 않았어야 되는데 어떻게 깨지면서 덜러내면서 다시 금년에 두 번째 베어마켓에 진입한 것이 오늘의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나스닥의 그림이 되겠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년물입니다. 4.3 가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10년물 3.94인데요. 거의 4% 거의 바짝 다가서보다 조금 숨고르게 한 겁니다. 이거 계속 올라가는 모습. 이런 상태에서 결국 미국은 달러의 강세를 유인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요. 이런 것들이 시장의 불안 요인이죠. 113.32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네. 직전 고점이 114 막 넘었었잖아요. 그 근처에 다시 또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초 그러니까 2주 전으로 다시 회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 시장이 미국 달러가 올라가면 어디 하나 좋을 게 없더라고. 그쵸. 다들 이제 인지하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시장에 좀 부담이 되겠고요. 네. 영국 파운드가 지난주 이렇게 반등했었거든요. 그거 다시 또 내려가고 저점에 다시 네. 방향성으로 가고 있죠. 그러니까 영국에 뭔가 또 어떤 조치가 나와야 되겠죠. 나올지 안 올지 우리가 모르겠지만 영국뿐만 아니라 유로 전체 뭐 다 어렵잖아요. 어저께 일부에서는 이제 이미 유럽은 리세션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하튼 공식 발표는 없지만 여하튼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좀 녹록하지 않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시장 상황에서 이제 좋았던 얘기들이 사실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안 좋았던 얘기들만 있는 가운데 이거 좋은 건가요? 좋다기보다는 티도 안 나죠 사실요. 네. 유가가 이틀째 좀 조폭 내려가는 모습. 조금 그리고 그 밀은 어저께 6% 올라갔었지만 이게 추세적으로 계단식 조금씩 올라가고 있잖아요. 오늘 6.5%로 기억하는데 오늘 한 3.8%, 3.9%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렇지만 티가 안 나는 모습. 이제 전쟁이 끝나야 이 밀 가격이 안정이 될 텐데 전쟁 얘기는 진짜 우크라이나의 진짜 공창지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푸틴이요. 정말 짜증납니다. 푸틴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죠? 푸틴을. 그렇죠. 네.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전 세계 공조 어떻게 안 됩니까? 지금 제임 나이먼 회장도 그 엄청나게 비판하는 목소리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흐름이라고. 아니 일단. 거기서 네. 그 일론 머스크는 러시아 편 들던데요? 그거는 그 아무도 모르죠, 그거야. 그 트위터 그 좀. 예, 근데 모르죠. 그게 뭐 얘기할 게 없고 다 사실관계 우리가 모르니까요. 오늘 보면 어제 우리나라도 일단 상당히 좋지 않았잖아요. 안 좋았죠. 어저께 보면 나스닥이 4%. 기관이나 외국인 뭐 코스닥이요. 코스닥이 막 엄청 많이 빠졌는데 그게 이제 반도체 칩 액트. 코스닥이죠. 저 너무 나스닥. 네. 저 그래서 지금 함부로 또 수정할 수도 없고 네. 반도체의 그 칩 액트요. 칩 액트에 따라서 일단 중국에서의 중국으로 뭐 새로운 장비 들어가고 그런 걸 상당히 제재한다는 거잖아요. 고사양. 고사양이요. 근데 보시면 이제 상식적으로 여러 번 말씀드리니까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IT가 평균 56%에서 60%까지가 해외 매출을 나옵니다. 이제 그 중에 큰 것이 소프트웨어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가 아는 것 중에 가장 해외 매출 비중이 큰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중국향 포함해서 해외 매출이 가장 큰 거가 여러분들 아실 만한 것은 딱 퀄컴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퀄컴이 영향을 좀 받는 거죠. 3.5%. 그리고 어프라이 머티리얼은 반도체 장비 소재의 3위 업체거든요. 전 세계. 그러니까 ASML 다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것들이 뭔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딘가 딴 데로 매출이 부진하면 딴 데 어디로 가겠죠. 수요가 있으니까 어디로 가겠으나 일단 당장에는 마음이 아픈 거죠. 지금 그러면서 퀄컴이나 어프라이드 머티리얼 다 떨어졌고요. 반도체나 이런 거 다 떨어졌습니다. 다만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일부터 반대한 것도 있고요. 여튼 종목별로는 약간 다르지만 기술주의 하락폭이 어저께 상대적으로 다시 컸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메타플랜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더 이상 짜증나서 이제 그 관심 없는 분이 많으시지만 오늘 메타플랫폼스의 그 또 하나 쓰고 나왔잖아요. 오늘 보시면 퀘스트 프로인가 뭐 해갖고 그 VR이요. VR 신형을 이번에 발표해갖고 1,500불짜리 나왔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결론은 뭐냐? 그 결론은 뭐냐면 그 VR 기기가 지금 매출이 아주 조금밖에 없고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수익하기 아직 멀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틀랜틱 에쿼티에서 매수해서 중립으로 하향했고 목표주가 160달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 목표주가 또 하향해서 214에서 174로 내려가면서 오늘 메타플랫폼스가 4% 가까이 오늘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애플도 네. 하향 소식이 있네요. 애플은 뭐 그 바클레이즈가 워낙 투자하기에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클레이즈가 목표 주가를 하향했는데 169달러로 내렸는데 이게 170몇 달인가 내렸을 겁니다. 수치가 하나 빠졌는데요. 바클레이즈도 워낙 중립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의 수요는 여전히 견조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도 무슨 얘기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얘기냐면 달러를 얘기합니다. 달러. 그러니까 달러의 값어치가 상승하면서 결국은 수익성의 부담. 상식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되면 모건 스탠리 기준으로 보면 달러가 인덱스가 달러가 1% 강해질 때마다 S&P 500 기업의 이익은 0.5% 감소. 0.3이라는 분석도 있는데요. 근데 모건 스탠리 가장 최신 거는 0.5라고 자기네가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달러가 이렇게 올라가면 이익이 마이너스, 달러가 내려가면 이익이 다시 회복될 거다. 다만 이런 추세에서 지금 눈높이가 어제도 잠시 큰 개괄적인만 얘기하고 끝났지만 눈높이가 빠른 속도로 내려간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넷플릭스가 지난주까지는 또 한 3주 동안 투자 의견도 올라가고 목표 주가 좀 올라가는 건데요. 이제 다음 주에 실적 발표 앞두고는 오히려 조금씩 내려가는 애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중립의견 골든 뱅크 아메리카에서 중립의견 제외했고요. 골드만삭스는 워낙 셀 의견인데요. 셀 의견도 제외하긴 했는데요. 일단은 지난주까지 발표된 애들은 이번에 좀 저렴이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아마 미국과 캐나다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아마 발표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 월가에서는 미국과 캐나다부터 시작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고 기반 서비스요. 근데 그거가 상당히 정말 효과가 있을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고 현실화돼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아직 너무 흥분할 필요 없다는 사람들은 중립 내지 매도 의견을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긍정적으로 본 사람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게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한 대표적인 주식이거든요. 상반기에 제일 많이 떨어졌고 반면에 반등폭이 컸던 대표 주자로 하면 넷플릭스가 항상 체크가 되는데 어제 오늘은 좀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 넷플릭스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 항공주 얘기가 좀 좋은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아메리칸 항공이 이제 1분기에 대한 어닝 실적에 대해서 예비치를 한번 자기네가 봤더니 기대 이상이 날 거다. 뭐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소식이죠. 저희가 여태까지 본 것들은 어닝에 대한 그 가이던스를 낮춘 것들이 많았잖아요. 네. 대표적인 것이 엔비디아, 나이키 그리고 지난주에 AMD 같은 거 있는데요. 그렇죠. 아메리칸 항공은 좀 긍정적으로 발표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우버나 리프트 도어대시는 엄청 떨어졌어요. 이거는 이제 여러 번 했던 건데 미국 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이제 제안을 했어요. 그 안을 발표했는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죠. 대부분요. 영어로 보면 줄여서 긱워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 컨트랙터, 쉽게 얘기해서 개인 사업자, 우리식으로 제가 번역하면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계약 관계. 그러니까 그 계약 관계가 아니라 그 고용과 피고용인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비용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우버, 리프트, 도어대시가 10%, 12%, 5% 급락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오늘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어제 잠깐 저희가 네. 이 기업 얘기했었잖아요. 네. 실적 발표 네, 내용을 LVMH인데요. 이 앞서 이제 그 아메리칸 항공에 대해서 그 실적에 대해서 네. 그 예비치가 좋게 나왔는데 거기에도 보면 예를 들어서 해외 여행이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하는데 LVMH는 제가 오늘 왜 보여드리냐면 이게 주가 이거 그 우리나라에서 유럽 하시는 분은 이거 LVMH 때문에 하시는 분 꽤 있어요. 어찌됐건요. 네. 그나마 LVMH. 많이 갖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찌됐건 중요한 건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겁니다. 매출이요. 지금 3분기까지 합해서 27%가 늘어났고요. 요 3분기까지만 보면 여기거든요. 3분기가 보면 20%가 늘어났죠. 그러니까 와인도 늘어나고 뭐 여성용 화장품, 비싼 옷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백 이런 것들. 이게 2022년 대비 2021년 대비니까 여기 다 늘어난 겁니다. 패션, 레더 굿즈 네. 그러니까 뭐 가방 이런 거겠죠? 누가 사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사신 겁니다. 요 아래쪽 22% 거보다는 나 아래쪽 거보다 위 보시면 되겠고요. 모든 분야에 같은 늘어났고 그냥 두 자릿수가 늘어났다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고요. 이익은 분기 발표를 안 합니다. 이런 것들이. 또 하나가 이제 지역인데요. 지역은 아시아 있죠. 아시아. 네. 아시아에서 보면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만 약간 슬로우했는데 이것은 중국의 락다운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히 하는 거가 미국이요. 미국 그리고 여기 유럽인데요. 유럽에서도 어떤 유럽이냐면 회사에서 직접 발경 보면 미국의 여행자들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미국 여행자들이 오는 김에 또 미국의 달러가 강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 많이 팔렸다는 거예요.
일본이 많이 사네요. 일본이 약간 루이비통을 좀 좋아하더라고요. 예, 그건 제가 일본 분들이. 모르겠어요. 예. 예, 그 그런 여성분이 통계가 하는 또 거.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하는 건데 문제는 이게 일부 계층이잖아요. 일부 네. 계층. 그래서 이런들의 사람들의 소비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 얼마나 마음에 와 닿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최근 올해 들어서 이것도 역시 떨어졌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큰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서 최일호 상무가 마지막에 이런 얘기하는 거 저도 딱 이해가 됐는데요. 지금 매크로가 마이크로를 잡아먹는 시장이라는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마이크로는 좋은 기업이 분명히 있고 이익도 괜찮은 기업이 있고 저평가 된 거 많이 있는데 그래봤자 옴짝달짝 못하는 거죠. 지금은. 그런 시장의 상황을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루이비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루이비통.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루이비통은 이제 뭐 이런 굿즈, 레더, 뭐 이런 패션 사업도 하지만 막 뭐 술도 가지고 있고 뭐 되게 술이 다양하잖아요. 헤네시잖아요. 그리고 화장품은 그 뭐죠? 그 우리나라도 그 IFC에 들어가 있는 화장품 매장 있잖아요. 세포라. 세포라가 얘네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인수했죠. 네, 그래서 세포라에서 여러분들 사시는 젊은 여성분들이 계시면 차곡차곡 그들의 주머니에 돈을 갖다 주는 거죠. 네, 어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3분기 실적인데 오늘 어저께 말씀드린 거에서 이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PER은 15.8배까지 떨어져 갖고 엄청 떨어진 건 맞아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그렇다고 주가 올라가겠느냐? 네. 그건 아니죠. 장기적으로 어떤 계기가 있으면 진짜 싸다는 걸 인식하지만 지금은 싸다는 건 다 알아요. 싸다는 걸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네. 싸도 상당 부분 돈이 없다고 할 수 있겠고요. 싸도 더 떨어질 수 있다라는 공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안 오른 거지 주가가 저평가됐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질 않고 반대로 고평가됐다고 해서 무조건 떨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지금은 그런 것들을 이해해 보셔야 되겠고요. 분기 이익 전망의 하향이 7%가 떨어졌습니다. 지금요. 이건 뭐냐면 100이라는 것을 우리가 6월 말에 3분기에는 100이라는 정도에 벌 거라고 우리가 예상했다 그러면 지금은 3개월 후에 보니까 100이 아니라 93밖에 안 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전망 자체가 내려갔다는 거지. 네. 그 규모가 2년 만에 최대라고 되겠고요. 이번만 보더라도 에너지 섹터만이 이익 전망이 상향됐고 다 내려가고 있어요. 그만큼 섹터를 보더라도 뭔가 주가를 보려면 가장 쉬운 것은 이익 전망이 상향되는 곳에 놀아야 되는데 이익 전망이 상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지난주까지 20개가 이미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그중에 10개가 이미 벌써 달러를 얘기하고 있어요. 달러. 그러니까 이번에 달러가 가장 중요한 게 달러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경고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가이던스인데 가이던스 부정적인 나온 것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런 달러를 얘기하면서 가이던스 좋게 얘기하면 이율 매반이잖아요. 그런 것 쪽으로 보면 이번에 어닝스는 상당히 힘들 거다. 그런 걸 좀 받아들여야겠다. 네. 그러니까 힘들다고 생각해야지 그나마 좀 편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너무 그래서 희망을 가질 필요 없고 이익 전망이 엄청 상향되는 곳이 있더라도 아까 로비땅에서 보여다시피 그래봤자 주가가 올라가는 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됐어요. 지금은 그래서 몸을 극도로 몸살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매출 비중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IT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미 소비자가 상당히 높이 나오는 거다는 얘기죠. 이거 좀 그림 보여주셔야 되겠는데요. 이게 이제 섹터별로 요 초록색, 하늘색이 해외 매출입니다. 네. 그래서 해외 매출이 높은 거일수록 상당히 마이너스를 영향이 크다 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익 조정 비율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이익 조정 비율은 이 특정 기간에 이익 전망을 높인 곳, 낮춘 곳인데요. 지난주 기준으로 보면 높인 곳은 28%밖에 안 되고요. 낮춘 곳 72%거든요. 네. 올해 연중 최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은 이익 전망을 했다 하면 낮추는 거예요. 이익 전망을 했다 하면 낮추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의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히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언제 되면 이게 주가 올라가고 50 이상 올라가면 시점이 되면 자연스럽게 주가는 올라가는데 아직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한번 오늘 큰 틀에서 보면 매크로가 마이크로를 잡아먹고 있는 그런 것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는데 이거는 아까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컨센서스입니다. 월가의 전망이 되겠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진짜 더 최악입니다. 최악까지. 아까 어떤 분이 제가 지금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 3분기, 4분기, 1분기 이익 전망 어떻게 되냐 물어보 채팅창에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계셔갖고 제가 막 지금 바깥에서 추가한 거거든요. 정말요? 네, 진짜. 제가 또 웬만하면 그런 것도 바로 실시간 업데이트. 실시간을 업데이트 해드리는데요. 리세션 시기에 주당 이익은 평균 13%가 떨어집니다. 내년에 리세션이 들어간다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평균이 13인데
지금 골드만삭스 이건 요 그림은 골드만삭스입니다. 골드만삭스는 11%가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1%가 마이너스 난다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수치가 어느 정도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얘기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잘 보세요. 지금 3분기에 요 왼쪽은 컨센서스입니다. 월가 전체가 이번에 3%인데 4분기 7%. 그래서 연간이 7%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금년 3분기가 2%입니다. 4분기에 마이너스 2% 감익이죠. 내년 1분기가 감익이죠. 마이너스 18%죠. 마이너스 17%죠. 이렇게 되면 어닝 리세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닝 리세션. 어닝 리세션은 똑같습니다. 보통 경제 리세션은 똑같이 분기 이익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면 리세션인데 이번에 마이너스 2% 하더라도 결국 플러스 조금 날 가능성이 큰데요. 최소한 내년 상반기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어닝 리세션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거죠. 정말 최악으로 생각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 지금 올해가 지금 전망으로 보면 223달러에서 220달러인데 월가 전망은 내년 240인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0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200으로 보면 주가가 지금 최소한 내년도 상반기, 내년 1분기까지 이렇게 회복되긴 쉽지 않죠. 이 그림으로 마이너가 맞다 그러면. 아니 우리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반영. 선방이죠. 선반이 맞는데 그래서 보통 통상 짧게 3개월, 길게 6개월 보면 이 그림이 맞다 그러면 얘네 전망이 맞다 그러면 빨라야 내년도 한 3, 4월 그 정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망은 최악의 그러니까 시나리오니까요. 최악을 보여드린 거예요. 최악을까지 보여드린 거죠. 네. 예. 내일은 좀 괜찮은 거 좀 보여주세요. UBS는 지금 완전히 바닥이라고 또 얘기하고 내일도 그런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내일 이 시간에도 월가에서 시장을 이야기하는 다양한 시각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시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 준비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어제 사실 우리 시장이 너무 많이 하락을 해가지고 오늘은 이 정도 양심이 있으면 좀 반등을 하겠거니 생각을 하겠지만 과연 하루짜리 반등이 또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시장의 변화가 언제 올지에 대해서 좀 시그널들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언제일지 모르는 불확실성. 오늘도 여러분들을 좀 스트레스를 줄 텐데 건강이 늘 최고라는 거 여러분께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 장우석 부사장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